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철쭉과 라일락 그리고 쥐똥나무 향기가 봄바람에 날리는 계절에 돌아왔습니다. 스토리텔러의 임신이 이성숙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의 수다는 고향. 자, 이렇게 저희가 책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겁니다. 네. 고향 2016년도에 고향 스토리랩에서 진행했던 교육이 있었고 또 그 교육 이후에 스토리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전에서 수상하거나 혹은 본선에 들었던 작품을 모은 작품집들을 저희가 읽어봤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소개를 그렇게 하겠다고 소개를 해드리고 좀 시간이 흘렀죠. 왜 그럴까요? 제 옆 한 자리가 지금 허전하잖아요. 예, 우리 같이 얘기하는 우리 스토리텔러 정임 씨가 한 책 읽으시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있는데 아시죠? 네네. 네, 가끔이라기보다 요즘은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페이지 방문자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부지런히 재밌는 이야기 또 잘 모아서 발굴하고 또 저희 녹음한 것도 올리고 부지런히 좀 떨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성숙 씨,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 책 소개를 아까 제가 잠깐 했는데 다시 한번 정식으로 해주시죠. 네, 2016년 가을에 고향 스토리랩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요. 거기서 모두 67명의 스토리 창작단을 발족하여 몇 개월간 영양 교육, 강화 교육 후에 이렇게 작품을 쓰셨나 봐요. 거기에 응모된 77편 중에 이제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그리고 그 외의 작품 아마 본선에 들었던 작품을 여기 이 책에 실은 것 같아요. 그 모두 14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진행해 볼까 싶어요. 네, 좀 읽으시면서 어땠어요? 책이 이렇게 두꺼워서 사실은 이 이야기들을 다 읽을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저는 생각보다 그래도 재밌게 읽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책이 두꺼워서 걱정보다는 이런 분량의 글을 쓸 수 있으신 분이 많구나에 놀랐었고요. 또 읽으면서도 저희들도 한 4, 5년 전에 시나리오반 강의 들으면서 잠깐 썼었잖아요. 네. 저희들은 이렇게 자체책으로 발간했지 이렇게 응모까지는 안 했지만 감회가 또 새로웠고요. 조금씩 발전해 가는구나 싶었었어요. 네네네. 고향 스토리 공모전도 4년 전에 이후에 이렇게 조금씩 더 발전하고 또 이 스토리 응모하시는 분들의 수준도 해마다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고향이라는 지역적인 어떤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이야기들을 만드는데 그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아주 다양하고 재미있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다는 것이 또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고향시 자체를 어쨌거나 해서 소재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한계는 있겠지만 네. 거기에 나오는 나름대로의 주인공들이나 아니면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 어떤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들 글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네. 또 한편으로 그게 이제 약간 그 지역적으로 좀 묶여지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그 지역에 관련돼 사는 고향 시민이라던가 아니면 그러는 분들은 오히려 또 훨씬 더 쉽게 이야기 속에 빠져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성숙 씨가 1편문을 먼저 맡았으니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17년에는 역사를 좀 다뤄보고 싶다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선왕조실록 했었잖아요.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이 일본에 보니까 거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중에서 한 7편이 일본에 실리고 나머지 7편이
약간 현대물 네. 비슷한 그런 종류가 2권에 실린 것 같은데 제가 읽은 제일 첫 번째 작품 사도 숨겨진 진실. 물론 내용도 영조 사도세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다 읽고 나서 제목을 보니까 사도가 그 사도가 아니고 역사의 뭐 한 그림, 뭐 그런 역사를 알려주는 단초가 되는 그림이죠. 그런 그림이고 약간 이중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그런 사도와 함께 또 역사 속 그림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뭐 추측해보는 어떤 그런 사실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끌어가시는 어떤 새로운 소재가 좀 와닿았었고요. 특히 사도세자의 아버지인 영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보통 저희들이 알고 있던 것과는 약간 다르게 그래도 부정은 있는 아버지의 어떤 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면은 있었다. 물론 결국은 사도세자가 죽었지만 그 뒤에서 아버지의 어떤 나름의 어떤 고민과 갈등은 있었지 않나라는 그런 시각이 그렇겠지요. 당연히 그죠. 자식이고 부모지간인데. 그래서 그런 면이 조금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고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이라면 글을 읽을 때 예를 들면 뭐 영조 사도세자 정순왕후 그 당시 어떤 당파 분당 어떤 그런 사연을 좀 알고 있으면 얘기가 훨씬 더 흡입력 있게 저희들이 몰입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독자로서는 제 같은 경우는 정순왕후에 대한 어떤 책을 또 빌려서 직접 읽어가면서 했지만 맞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새로운 거에 대해서 찾아가면서라도 읽게 하고 싶은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좋았었어요. 그림 특히 그 춘화를 소재로 삼았다는 게 조금 특이하죠. 그래서 춘화를 여러 장이 있는 여러 장은 평면에 펼쳐놓고 숨겨져 있는데 그 그림 안에서 뭔가 찾으는 힌트,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추측하지 못했다가 어느 순간 딱 해서 춘화를 주르륵 넘기니까 이야기가 되더라라는 그런 소재도 아이디어도 굉장히 신선했고요. 그리고 또 영화나 만화로 만들 경우에 만화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화로 만들 경우에 굉장히 사람들의 흥미를 당길 수 있는 소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화의 원천 소재로서 한번 잡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또 그다음은요. 작품이 강인숙 씨의 행주의 복소리라고 해서 어떤 이 작품은 최우수상 받은 작품이죠. 대상은 대상은 사도였고요. 그런데 저기 작품 행주의 북소리, 행주상성 그리고 저 뒤에 조금 가서 나오는 문옥형 일기를 보면 다 행주 대첩에 대해서 그리고 여주인공들의 어떤 활약상들을 다루었었거든요. 그래서 행주의 북소리가 들어가길래 전쟁이 일어났나 보다인데 전쟁이 일어날 시점에 소설은 끝나요. 북소리를 올리면서. 그리고 그 다음 소설인 스토리인 행주산성에서 보면 실제 전투가 이뤄지고 또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 문옥행일기에 보면 또 어떤 박씨 부인과 같은 그 인물이 나와서 업동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하는데 그런 어떤 세 가지 이야기는 다 엮어서 조금 더 스케일이 큰 어떤 걸로 만들어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였어요. 특히 좀 새롭게 와닿았던 거는 여주인공들의 활약상. 그 당시에 여자들 조선의 어떤 여자의 신분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 당시에 이렇게 대가 센 당찬 이렇게 용기 있는 이런 여인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행주대첩에서 많이 활약했던 게 사실 여자들의 그 행주치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단순한 행주치마가 아니라 거기에 인물들을 그 살아있게 만들어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게 전개를 하게 했다는 주인공으로 단지 조력자가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여성을 등장시켰다는 게 또 요즘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춘 이야기들이 아니었나. 저희 집이 지금은 뭐 얼마 전에 이사를 했지만
같은 동네예요. 네네. 저기 무원마을 구단지 뒤편에 보면 행주산성이 있어요. 저 실제 담벼락이 얕아요. 그래요? 거기를 볼 때마다 정말 저기서 옛날에 그런 전투가 벌어졌을까라고 했는데 네. 이게 스토리를 읽으면서 참 지금 보면은 좀 낮은 담벼락 같지만 네. 그 당시에는 정말 훨씬 더 컸을 수도 있죠. 큰 역할을 한 그거였고 네. 나름 역사적인 현장이구나 싶었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 사시는 곳이 또 네. 행주산성 끝자락에서. 네, 그렇고 그 다음에도 그다음 예. 허상래시의 궁말 탈출 기행이라는 스토리가 있는데 이 얘기는 정말 소재가 창의적이 제 입장에서는 그랬었어요. 뭐 궁궐 여인네들의 뭐 한많은 삶은 이렇게 보통 사극 보면 궁녀들의 삶을 보면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왕비가 어떻게 잘못했을 때도 같이 죄를 받는 어떤 그런. 삶이고.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게 거기에서 그나마 그건 행복한 시절이라는 거죠. 궁궐에 살 수 있는 때는. 네. 거기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쫓겨난다는 거. 그런데 더 비참한 건 쫓겨났을 때 친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쫓겨난 사람 궁녀들만 살 수 있는 어떤 마을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폐쇄된 마을. 네. 그 속에서 또 겪는 어떤 그런 서름 그런 소재가 정말 저는 새로웠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궁말 거기가 그러니까 그 궁말이라는 네. 곳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이 정말로 궁녀들이 와서 살던 네. 곳이 이름이 그래서 궁말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군요. 네. 그렇다면 궁말을 이 제목처럼 탈주하게 되나요? 성공하나요? 탈주에? 중간 내용을 보면은 뭐 좀 이렇게 아슬아슬한 장면도 있고 또 보면은 주인공들이 쉽게 연결되는 면도 있어서 조금은 좀 코믹 내지는 조금 그런 면도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중국으로 탈주해서 어떤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해피엔딩인가? 네. 그러게요. 살 때 현실의 삶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인생을 초반에 살았다 하더라도 그 후반의 삶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황장섭 씨의 그대 발치에 핀 한떨기 꽃 해서 뭐 일타홍 이 작품이 있었는데요. 내용은 뭐 현모양처 아니면 남편 뒷바라지 잘하는 어떤 여인 그리고 태어났을 때 스님이 어떤 왜 관상을 보고 한 한마디 말이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어떤 그런 면은 좀 너무나 정말 조선의 여인, 조선의 삶다운 것이지만 읽으면서 참 좋았던 거는 대사가 굉장히 매끄럽게 읽혀진다는 거. 그리고 그 대사 속에서 작가의 어떤 마음, 주인공들의 마음 그게 약간 감동적으로 읽혔다는 것. 순수한 마음들. 그리고 그 저기 절정 결말 부분 가서는 제가 약간 눈시울을 적셨다는 거. 네. 그래서 아마 이 작가님이 약간 연배가 있으신 분이 아니실까라는 게 이렇게 대사문을 읽으면서 나왔었고요. 아니면 정말로 그 순수한 사랑 이런 것을 추구하시는 분이던가. 아니요, 글귀 자체가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젊으시다면 정말 인정 있잖아요. 사람의 정서상의 어떤 그런 게 깊으신 분. 저기 보면 숨겨진 진실 거기 보면은 정순왕후를 영조가 뽑을 때 영조가 정순왕후한테 질문한 게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게 뭐냐고 물었을 때 정순왕후가 사람의 마음이 제일 깊다고 그런 답을 해서 마음에 들어서 뽑았는데 그런데 정순왕후 같은 경우는 그 깊은 마음이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죽고 나서. 좋은 면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정말 그 깊은 흑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또 반전인가 싶었어요. 그랬었고 임치영 씨의 문옥형일기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스토리의 구성이 좀 완벽하게 느껴졌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읽으면 약간 액자 소설 형식인데 숙부와 나
그러니까 뭐 숙부가 거기서는 박씨 부인전을 섭다는 숙부예요. 숙부와 나 그리고 그 숙부가 나에게 일기 한 권을 건네주는데 그게 문옥형 일기였고 그 일기를 이제 쭉 펼치는 게 본스토리의 내용이에요. 네. 내용인데 거기 나오는 어떤 주인공들의 이야기, 업동이 이야기 아마 업동이가 아마 박씨 부인전에 나오는 그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소설을 마감하면서 또 액자 소설이니까 네. 또 나가 또 마지막에 나가 등장하잖아요. 네. 이렇게 읽을 때 정말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물론 읽기는 다 읽었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도 읽으시면 그러니까. 아마 좀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문옥형 일기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대 발치에 핀 한떨기꽃 일타홍의 이야기는 저는 너무나 순수해가지고 순수해서 현대인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약간 오히려 좀 진부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문옥형의 일기에서 박씨 부인전은 네. 그 업동이가 얼굴이 약간 얽혔잖아요. 네. 왜냐하면 태어날 때 그 길거리에서 까치가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보면서 이제 노족봉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그 또 쌀뜨물의 기질을 발휘하면서 외병을 물리치는 업동이의 활약상 그리고 그 업동이를 위해서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업동이가 신분의 차이도 불구하고 정말 그 자신의 아내로서 그리고 그 업동이가 활약할 수 있게끔 이렇게 거의 외조인 셈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그 아내가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에 굉장히 주체적인 삶을 사는 업동이도 캐릭터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 남편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원시원하잖아요. 어떤 행동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방법으로 농사일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싸움이 벌어졌을 때 어떤 그런 것도 그러고 이래 시원한데 같은 여자로서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부럽고 그죠? 주변에 이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시원시원. 맞아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읽은 편에 맡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나 별이 김경주 씨가 쓴 건데 스토리인데 나 별이 그리고 내 딸의 엄마. 이 작품도 실은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그래요?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 입양 그 미혼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혼모와 그다음에 그 주인공 별이. 근데 실은 이제 나레이션은 입양모가 됩니다. 입양모가 그 나레이션 주인공인데 입양모가 그 친딸처럼 아끼고 키우는 별이와 그리고 그 친모의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과 그다음에 그 미혼모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친엄마의 갈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얼림누리에서 우리 있지만 얼림누리 스케이트장에서 열심히 훈련하는 별이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조금 좀 얘가 너무 좀 단순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얼림누리 스케이트장은 저 뒤에 숨은 컬러를 찾아라에도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얼림누리 스케이트장이 시설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때는 김연아 선수가 와서 경기를 하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언니 저기 앞에 있는 진재훈 씨의 꿈을 빌려드립니다는 어떻게? 근데 제가 그거 빠뜨릴 뻔했네요. 그게 제가 제일 재밌게 읽은 스토리였는데요. 그 일산시장이 배경이에요. 일산시장에 전당포가 있어요. 일산시장은 재래시장이잖아요. 전통시장, 전통시장이에요. 5일마다 열리는 네네네. 5일인데 거기에 낡은 상가에 낡은 전당포라고 하면 벌써 굉장히 옛날식이잖아요. 요즘은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재래시장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이 소설을 보면 얼마 전에 그 몇 년 전에 심은경이 주연한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가 네. 있었습니다. 거기는 오래된 사진관을 배경으로 젊은 사람이 되어서 할머니가 들어갔다가 젊은 처녀가 되어서 다시 처녀가 된 심은경이 나온 그 에피소드가 되는데 이 소설은 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꿈을 잃은 여러 사람들이 네. 우연찮은 기회에 한 사람 다른 사람의 속에 앞 얘기의 사람이 우연히 만나서 전해준 이야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전부 다 전당포를 갔다가 오면서 자신의 꿈을 찾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자,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면서도 뭔가 나도 꿈을 이렇게 하면은 내 꿈을 찾아서 뭔가 용기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주는 제가 알고 있는 전당포랑 전혀 다른 기회를 네. 만들어주는 전당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당포에 갔다가 오면 뭔가 자신의 꿈을 찾아서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사실 어떤 사람은 꿈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당포를 갔다 오면 나에게 내가 숨겨져 있던 내 속에 있던 바람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재밌게 읽었고요. 꿈 얘기하니까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몽광조 씨의 숨은 킬러를 찾습니다. 킬러를 찾습니다. 네. 전 처음에 킬러로 봤어요. 이 킬러 무서운 스토리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컬링하는 선수들 얘기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다 각자 다른 삶, 조금 소외된 삶, 재수 생활한 그렇죠. 삶, 사기친 수상경 실적 같은 거 이렇게 조작해서 어떤 그런 승부 조작에 말렸던 선수 이렇게 각양 짜장면집 배달원 근데 각각의 운동신경을 가진 걸 포착해서 드림팀을 만들어서 국가대표팀을 만들고 싶었지만 국가대표팀까지 못 갔지만 이렇게 대표팀과 붙어서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꿈을 찾고자 하는 어떤 주인공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랑 좀 생각이 나네요. 언니가 꿈 얘기하니까. 저는 성숙신의 가족들도 만만찮은 캐릭터들인데 모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드님이 특히 아이스링크에서 열심히 훈련해서 지금 이제 선수로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아이스링크는 아니고 수영장 언니. 수영장 맞아요. 네. 수영장. 여기 어쨌든 수영장에서 어림돌이에서 열심히 훈련했잖아요. 나중에 내년에 스토리 공모전에 만약에 제 이름이 등장하면 아마 저희 가족사가 소개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기대됩니다. 저희 가족들은 굉장히 좀 평범하다 싶은데 성숙 씨 가족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그 캐릭터들이 살아있어서 되게 재밌어요. 캐릭터들은 살아있는데 제가 스토리를 살아있게 써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훈련해봅시다.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읽었던 것 중에서 희망이라는 작품, 정일용 씨 작품은 이제 고양산 습지 보존을 위한 그 시민들의 환경운동, 그 아주 긴 시간에 걸친 거의 그냥 이렇게 뭔가 기록물 비슷한 그런 작품이어서 이게 읽기가 그렇게 좀 재미있지는 않았어요. 스토리라고 하기보다는 아직 스토리를 만들기 전에 어떤 그 이야기들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을 요걸 조금 더 잘 스토리화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양이 트럭이라는 김은주 씨 작품은 덕양구 도내동이 옛 이름이 쇠죽골이랍니다. 소죽골. 그러니까 소죽 끓이는 말. 소의 죽을 끓이는 말. 거기서 아마 힌트를 잡은 것 같은데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집안의 비법을 전수받아서 젊은 처자가 곰탕집을 운영을 해요. 근데 이제 사연이 있죠. 그렇게 젊은 처자가 그런 과정에서 잘 되던 자기 레시피를 빼앗기고 그래서 결국은 푸드트럭으로 다시 재기에 성공한다. 근데 거기에 고양이가 길을 잃은 고양이를 키우게 되면서 일어나는 푸드트럭이 고양이 트럭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쁜 아가씨와 그 아가씨를 좋아하는 만화가의 예,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 소소한 두 사람의 사랑 싸움 뭐 이런 것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또 제목이 특이하네요. 일 없습니다. 억양이 특이한데요. 네, 그러니까 아시다 딱 느껴지듯이 북한의 개성공단 이야기인데 이게 고양시가 또 그 개성공단이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개성 주민 그 시민들 중에서 개성공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파주 쪽에서도 많겠지만 그래서 그 소재로 해서 그 개성공단을 소재로 해서 여기 한국에서 여성 그 직원이 관리 직원이 개성공단에 파견해 나가고 거기에서 그 남자 그 근로자가 있는데 북한 근로자가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 왜 이루어질 수 없을까요? 아 진짜 이게 실은 사랑인데 이루어질 수 없게 돼서 안타깝게 해피엔딩이 되지 못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이야기 뒷이야기들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저희가 개성공단 말만 들었지만 거기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한 번은 그 임진각 쪽에 방문을 했다가 그쪽에서 이제 쫙 그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그 톨게이트 비슷한 것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출퇴근 시간엔 차들이 쫙 줄을 서서 그때만 해도 개성공단 운영될 때 그 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뿌듯했었는데 앞으로 꼭 남북 수교가 잘 돼서 이렇게 슬픈 게 아니라 해피엔딩이 되는 연애 사건들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저도 거기 가봤었거든요. 가봤었는데 강 하나만 내지는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현실감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쵸? 정말 저기가 북한인가? 우리랑 같은 민족이지만 전혀 다른 체제에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리고 그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체제적인 문제가 있는 정말 현실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이 21세기에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아랍 지역에 종교가 달라서 뭐 사랑이 갈등이 생기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이게 단순히 체제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된다는 것이 참 슬픈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무슨 약간 미니 시리즈의 소재 같은 스토리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오후 4시는 아직 뜨겁다. 제목이 아주 특이한데. 네네. 예, 생각을 하시면 그렇죠. 한여름에는 오후 4시도 사실 뜨거워요. 아직까지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고. 근데 이 얘기는 그 더 정반이라는 그 뭐 반조리식 그 가공식품을 업체를 운영하는 여자 사장입니다. 그 여자 사장이 결혼을 2번이나 했다가 실패한 돌싱녀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업에만 관심이 있던 차가웠던 이 여자 주인공 현진에게 남자가 생기죠. 그 다가오는 남자 누군가 하면 가난한 출판사예요. 출판사는 왜 가난할까요? 네, 어쨌든 가난하지 않은 출판사도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가난한 출판사의 재준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노총각인데 이 현진이 사업에 실패해서 아주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 이 현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과거의 상처들에 개의치 않고 한 여자로서 사랑을 해준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후 4시는 아직 뜨겁다. 네, 그렇죠. 중년 이후에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이 아마 제가 아까 전에 숨은 컬러를 찾아라는 잠깐 소개했었고요. 기적의 꽃이라고 나오는데 고양시 꽃 하면 생각나시잖아요. 꽃박람회? 네. 꽃박람회를 소재로 어떤 바위에서 정말 피지 못할 상황에 피어난 꽃 그걸 보고 약간 홍보화시켜서 기적을 일으키는 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게 박람회 과정에서 뭐 사라지고 그걸 다시 찾는 가운데에서 뭐 훔쳐간
도둑 뭐 내지는 사람은 결국은 아이예요. 그 아이인데 미워할 수 없는 게 엄마가 병들어서 병원에 있으니까 그 기적의 꽃을 보면 엄마의 병이 낫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에서 잠깐 훔쳤다가 엄마 보여드리기 전에 다시 밝혀져서 뭐 본자리에 오게 돼요. 네. 오게 되지만 그런 어떤 기적의 꽃 이야기를 뭐 고양시를 바탕으로 이렇게 또 예, 고양 시민들이 네. 다 주인공이 돼서 이 이야기도 그 아주 소소하지만 네. 작은 기적들이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도 기적의 연속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주 작은 일들이 기적들을 늘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저희가 기적이라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기적. 네. 그것들을 저희가 결국은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만들면서 네.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참 그 스토리들을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정말 14인 14색이었던 것 같습니다. 쓰는 방법도 다르고 그 주인공을 뽑아내는 것들도 네. 다르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것이 이게 물론 이제 양이 많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스토리 모음집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들만 가져다 모아놓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보통 저희가 스토리를 공모전에 낼 때는 시놉시스를 쓰잖아요. 시놉시스가 한 페이지짜리라도 시놉시스가 하나씩 있었으면 작가 소개 네, 작가 소개 정도는 읽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내년에 책 폈을 때는 네. 아마 시놉시스랑 작가 소개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건의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 응모한 작품들을 하나씩 읽다 보니 우리 주변에도 이야기감들이 무척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구슬은 꿰어야 보배고 원석은 갈아야 보석이 되겠죠. 네, 우리 삶은 어떤가요? 때로는 원석이고 때로는 그냥 굴러다니는 구슬이겠지만 조금씩 갈고 또 꿰어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 보야겠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내어 봅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